오늘도 뉴스 브리핑을 시작으로 취재 기자들의 여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자, 취재 기자 뉴스 브리핑 하러 나와 있습니다. 유기환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정치 소식을 들고 왔군요. 예, 오늘 간만에 또 브리핑 그러니까 시간에 원고를 들고 온 거예요. 네, 정치 뉴스를 들고 원고를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네. 국회 지금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요. 국회의장은 뭐 이번 주까지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 당권 경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까? 일단 여당의 대표 주자, 예. 여당에 잠룡하면은 앵커께서는 누가 딱 떠오르시는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여권 잠룡이라고 평가받는 이제 두 분 계시죠. 잡이 아니죠. 잠이죠. 잠룡, 예. 예. 원희룡, 한동훈, 이 두 분 오늘 전당대회 출마 뜻 밝혔습니다. 네. 예. 이 원전 장관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아예 입장문을 냈는데 예.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를 숙고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이제 총선의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딱 두 가지 키워드. 네. 변화와 개혁. 변화와 변화와 개혁은 나 원희룡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가 친윤계로 좀 구분이 일단은 될 수 있고 이제 비윤계를 대표하게 됐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비윤계가 대표됐군요. 네, 비윤계로 이제 대표하게 됐죠. 네. 예, 비윤계로 봐야 되고요. 이 한 전 위원장과의 뭔가 차별성을 굉장히 좀 원전 장관이 좀 부각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네. 23일, 오는 23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당대표 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개월여 만에 정계 복귀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도 지금 거의 뭐 예상하는 바에 따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수의 가치, 당 재건 방향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기자회견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인가 기자회견 때. 그것도 관심입니다. 예. 아마 뭔가 이 비윤계로서의 그 정체성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은 그 친윤계보다는 좀 당정 관계 약간 좀 거리를 두고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예상하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90도 폴더 인사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당에 이제 다른 유력 후보들도 있습니까? 있잖아요. 예. 예. 또 항상 또 거론되시는 분. 예. 나경원 현 의원, 나경원 의원과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요 두 분인데요. 이분들도 이제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의견을 좀 수렴한 뒤에 조만간 출마 선언하겠다. 그런 상황입니까? 할 생각이 있다. 예, 거의 뭐 임박했다. 뭐 결정의 때가 차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 아마 한동훈 대세론에 반대하는 그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이제 지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같이 해야 되니까 여당, 야당. 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할 거라는 뭐 얘기가 거의 이제 뭐 대다수 의견인데 대표직 사퇴 시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이제 연임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좀 유력하고요. 예,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좀 굳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연임 의사 공식 발표하고 당대표직 이제 사퇴할 걸로 보입니다. 그 사퇴 시기와 관련해서는 뭐 이르면 당장 내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사퇴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기환 기자, 네. 이제 그만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재밌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 또 이야기들로 드리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환 기자였습니다. 윤영신 외교통일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2시간가량 단독 회담을 했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보면 무엇보다 전쟁 등 유사시에 양국이 상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는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곳이 이제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자 여기에 합의를 한 건데요. 북한이 이례적으로 오늘 조약의 전문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이중 조약 4조에 이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자동군사 개입 조항은 1961년에 맺었던 조소 조약하고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항을 다시 되살리면서 다시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북한 매체들도 동맹 관계가 구축됐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 북한은 일단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상당히 받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찰 위성 기술 포함한 우주항공 분야, 그밖에도 첨단 무기 기술 등등 뭐 많잖아요. 그렇게 특히 북한에 공군기가 전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첨단 공군기도 좀 받고 싶을 테고. 근데 이제 북한의 요구대로 들어줄 경우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해주기보다는 어떤 연수, 그러니까 기술자들 불러서 연수시켜 주는 정도, 요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무박으로 일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상당히 밀착하는 모습, 친근한 모습을 보인 건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감사의 뜻, 사의를 표하면서 차기 북러 정상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리길 기대한다. 그래서 다음 만남을 또 약속을 했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만남에서 헤어질 때까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 이번에도 또 아우르스 신형 자동차를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 대를 더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무려 480만 개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또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이래서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뭐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푸틴 대통령이 사실은 18일 저녁에 올려다가 어제 새벽 2시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별명이 지각대장인데 일부러 늦게 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푸틴이 지각대장. 그렇죠. 그래서 정상들하고 만날 때 보통 1시간은 기본으로 늦고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마 제일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 싶은데 4시간 15분을 기다린 적이 있었고. 너무 했네요, 이거는. 이게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참. G20 정상회의 2019년에 열렸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에 2시간 기다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에 1시간 45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는 북한의 경우는 아예 하루를 넘겨서 새벽 2시경에 도착을 했죠. 근데 사실 북한은 이제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달라는 게 오래된 입장인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국가로 잘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자신이 이제 방문을 하는 것 일종의 우위를 좀 나타내려 한 게 아니냐 외교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두 나라 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반미연대 구축을 선포한 것. 실한 측면에서 미국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에 비해서 중국은 북러 양국이 정상적인 교류 협력과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중국의 좀 복잡한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 있어요. 북러 정상회담 직전 18일에 우리가 중국하고 차관급 외교안보 대화를 했죠. 서울에서. 이에 대해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다른 나라 사이의 교류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북러 정상이 만나는 기간에 한중이 서울에서 회동한 거를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인데 근데 또 취재를 해보면 중국이 정작 한중 차관급 회담 자리에서는 북러 간 교류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양자 간의 일이다. 두 주권 국가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북러 밀착에 대한 경계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기는 좀 불편해 보이고 우리 정부도 약간 좀
약간 좀 의식한 듯한 그런 반응이군요. 우리 정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 예.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군사 개입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라 예. 러시아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 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은 방어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는 북한이 침공을 받았을 때를 상정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조항에 반대하는 국가는 러시아나 북한을 침공할 생각이 있는 나라다. 이게 이제 국영 타스 통신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했거든요. 예. 또 이 밖에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이야기를 꺼낸 것도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대목인데 예. 대북 제재가 무력화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예.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을 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오늘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와 조약 전문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예. 지금 이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 이름으로 성명을 냈는데 이제 군사 경제 협력의 우려를 표명하고 규탄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막 엠바고가 풀려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엠바고가 막 풀렸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정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예고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펜싱 국가대표 구봉길 선수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진천 선수촌에서 굉장히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내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 훈련 중에 시간을 낼 수 있나요? 우리 이례적이네요.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미팅을 했었습니다. 예, 미팅. 미팅은 이제 소개팅 미팅 그런 미팅이 아니죠.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던데 그 직접 보니까 인상이 어때요? 저랑 비슷합니까? 그렇진 않죠. 네. 제가 먼저 약속 네. 장소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구봉길 선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 딱 보는 순간 예. 정말 제가 같은 남자지만 예. 정말 잘생긴 배우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예. 아주 빼어난 그 외모를 예. 보여줬어요. 예.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예. 제가 딱 보니까 저를 한순간에 이 오징어로 만든 듯한 오징어예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봉길 선수 문어인가요, 그럼? 뭐 무슨 뜻인지 저는 정말 잘 잘생겼다 이런 그런 뜻이죠. 뜻입니까? 예. 제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현장에 취재를 갔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 많은 선수들을 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배드민턴의 이용대 선수가 굉장한 잘생겼다라고 그렇죠.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올림픽 훈남 1순위라는 이제 기록도 있었는데 구봉길 선수 뭐 당연히 국대니까 실력을 논할 필요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복을 입고 인터뷰 장소에 나왔는데 키도 훤칠하고 예. 매너도 좋았습니다. 매너도 좋아요. 오, 네, 좋았습니다. 예. 얼굴 잘생겼는데 매너까지 좋다. 실력도 야. 좋고요. 예. 실력 좋죠. 예. 잘 찌르죠 상대방을. 자, 이용대 선수도 굉장히 미남인데 이 구봉길 이용대 다 불자 선수들 맞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얘기를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기흥 회장은 이제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 출신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불자인데 그 회장 재임 당시에 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불교계 행사 때 초청을 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 그때 이제 이용대 선수가 많이 나왔었죠. 예, 많이 봤어요 저도. 예. 근데 지금은 구봉길 선수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봉길 선수와 얘기를 나눴는데 예. 이기흥 회장이 이 구봉길 선수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 지금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잘생긴 선수를 좀 좋아하는 듯합니다. 이기흥 회장님이. 예, 그 인지상정이죠. 네. 자, 파리 올림픽이 이제 곧 열리는데 구봉길 선수가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마지막 올림픽이 되겠네요. 35살이죠. 예.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6년 리우 올림픽, 2021년 도쿄 올림픽 이렇게 3번 출전을 했고 이번이 네 번째 마지막 대회입니다. 그만큼 이제 팀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대회일 텐데 예.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입니다. 런던과 도쿄에서는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개인전에서는 메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은 개인전 메달에 도전하는 꿈의 대회이기도 한데 구봉길 선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일단 마지막인 만큼 뭐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후회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사실 좀 몸이 좀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또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또 맨날 또 가빠이 산에 올라가시거든요. 또 그런 공을 많이 들어주시는 만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주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하네요. 네. 예, 정말 그 부러운 것을 넘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네. 예. 부러우면 상대히 또 지는 건데. 독실한 불자 어머니, 저는 이 구봉희 선수 어머니가 불자 대상 조기종 불자 시상식에 오셨어요. 저 대신해서 봤는데. 왔죠. 예. 그렇죠. 예. 간절한 기도로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봉희 선수 각오가 대단하겠군요. 어머니의 어떤 불심 이런 걸 상당히 또. 그렇습니다. 그 구본길 펜싱 클럽 아직 오픈되지 않은 장소인데 가오픈 상태인데 예. 여기에 가보면은 진열장이 있습니다. 예. 그 진열장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단체전 출전해가지고 딴 메달들을 거기에 이제 진열을 해 놓았는데 유독 그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에는 메달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파리올림픽에서 반드시 메달을 따고 와서 거기다 놓겠다 이렇게 각오가 밝혔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런데 구봉길 선수가 금메달보다 더 아끼는 메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금메달보다 더 위에 뭐가 있나요? 그런 게 메달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황금 있는데 메달? 예. 황금 메달로 불릴 정도로 예. 대단히 이 메달의 가치가 높아요. 왜냐하면 펜싱 세계 랭킹 1위를 1년 동안 유지를 하면 국제 펜싱 연맹에서 금빛 메달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구봉길 선수는 이 메달을 3개나 갖고 있었어요. 오. 쉽게 얘기하면은 3년 동안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메달을 구봉길 선수는 정말 값지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랭킹 1위라는 얘기인가요? 지금도 1위인데 예. 지금 1위가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위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펜싱 어벤져스 팀이라고 불렸던 오상욱, 김준호, 뭐 김정환 이 선수들과 함께 뛰었었는데 그 단체전에 있던 선수들이 세계 랭킹 1위. 맞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개인전이 우리 선수들끼리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 개인전에서. 예. 그러다가 뭐 구봉희 선수 은메달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예. 자 이번 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구봉희 그렇습니다. 구본길 선수의 주특기 바로 롱어택입니다. 선수. 그 상대방 선수가 거리를 둬서 전혀 상대방 선수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손을 길게 뻗어가지고 찌르는 그런 공격 기술이에요. 예. 근데 이 공격 기술은 워낙 국제 대회에 많이 출전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들에게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봉길 선수가 이번에는 구봉길 선수가 또 수비가 좀 약한 편이라고 상대적으로? 해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기술적인 면보다는 어떤 타이밍과 템포에 조금 변화를 줘서 수싸움을 벌이는 전략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예. 저는 뭐 사브르라는 걸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페, 사보르 뭐 이런 경기들이 있죠. 예, 예. 잘 모르고 무슨 과자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명이 함께 뛰는데 그러면 팀이 리더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함께 출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상욱 선수 이번에도 호흡을 맞추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도경동, 박상원이 처음 올림픽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팀의 맏형이자 국제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이 구봉길 선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구봉길은 멘탈적으로 더 강해져서 후배들이 흔들리면 바로 잡아주고 스스로 독해져서 후배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그 후배들 군기를 확 잡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매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뭐막 혼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예. 구봉길 선수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좀 그 어머니의 독실한 불자로서의 그 어머니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 성함이 선자, 태자, 복자님이신데 아들이 시합이 있을 때마다 매일 새벽 갓바위에 올라가서 108배 기도 불공을 드린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도 무릎이 안 좋은데도 매일같이 가셔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데 구봉길 선수도 이러한 공덕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예.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불자 대상을 수상했어요. 수상 소감을 물어보니 어머니 덕분에 받게 됐다. 이렇게 또 효심지극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구본일 선수의 말 들어보시죠. 일단 뭐 제가 받았다기라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왜냐면 어머니가 정말 불자로서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합 나가기 전에 좀 많이 공을 많이 들여셔서 전 그런 저에게 주는 상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한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에게 주는 상. 실제로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대리수상. 예, 예. 예. 구봉길 선수와 불교와 관련된 얘기 좀 더 할 게 있습니까? 뭐 구봉길 선수 많은 얘기가 좀 필요한 시간상 구봉길 선수에게 물어보면 종교가 뭐냐 물으면 당연히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머니의 영향도 크겠지만 예. 군 시절에도 법당을 많이 찾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시합 중에도 멘탈이 흔들리거나 긴장감이 있을 때는 속으로 부처님 하고 이렇게 외운다고 합니다. 이 구봉길 선수 다음 달 파리 올림픽이 이제 다음 달 26일 날 개막을 하는데 예. 물론 우리 국민들 구봉길 선수가 출전하면 당연히 응원을 하겠죠. 그렇죠.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부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파리 올림픽 끝나면 구봉길 선수의 바람대로 빈 진열장에 메달이 꼭 올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영석 기자 구봉길 선수 팬이 된 것 같아요. 취재하고 나서. 저도 저도 팬이고요. 누가 또 네. 팬입니다. 아, 또 팬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스테이지 예. 정영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슈 하이킥 순서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이네요. 자, 이 문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의 이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쿠팡이 이 정도로 이게 엄청난 지금 과징금 받았는데 쿠팡은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그렇죠. 기업입니까? 간단하게 이제 쿠팡이 어떤 기업인지 예.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요즘 인터넷 쇼핑 안 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쿠팡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 업체죠. 쿠팡은 이제 그 입점업체 상품을 중개하기도 하고 예. 직접 또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정확하게는 쿠팡 주식회사가 있고요. 또 CPLB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오.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CPLB라는 이 회사는 쿠팡의 PB 상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직접 기획 판매하고 생산인 하도급 업체한테 맞춰서 맡겨서 말이죠. 그래서 이 PB 상품을 전담해서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다.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자기 상품 판매와 중개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온라인 쇼핑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표 선수군요. 이 온라인 쇼핑에서는. 근데 이 거래액과 이용자가 어느 정도나 되길래 최고라고 합니까?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더니요. 확인해봤어요? 예. 작년에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수를 봤더니 PB 상품은 15,000개, 또 그러니까 쿠팡에서 네. 직접 매입해서 판매한 그 상품이 600만 개, 어우, 또 타사 제품을 중개한 제품은 무려 5억 개나 됐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있는데 쿠팡,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쿠팡이 시장 점유율 25%를 1등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이렇게 순위가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월간 쿠팡 앱 이용자를 봤더니 예. 무려 2,918만 명 와. 평균입니다. 이게 예. 우리 인구 절반 이상이 쿠팡을 예.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료 회원 수가 무려 1,4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기준으로 쿠팡 매출액 31조 8천억 어마어마합니다. 쿠팡의 PB 상품을 아까 상품을 판매하는 CPLB가 1조 6천억 원. 예. 매출액 대단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내 시장의 파괴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지금 팔고 있잖아요. 예, 자기 그렇죠. 이름 PB 상품. 브랜드로. 네. 근데 그거를 좀 많이 팔려고 그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을 했나요? 그런 겁니다. 이건 나쁜 건데요, 그럼? 예, 공정위에서 이제 적발이 됐는데 물론 뭐 쿠팡은 뭐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만 네. 우리가 소비자들이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할 때 쿠팡 랭킹 순위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래 쿠팡 검색 순위는 판매량, 쿠팡에 들어가서 네. 판매량이라든지 또 구매 후기 수 또 그다음에 이제 평균 별점이라는 걸 먹이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되도록 알고리즘을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알고리즘을 쿠팡이 조작했다라는 게 이제 공정위의 설명인 거고요. 네. 그래서 공정위는 이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한 상품이 2019년 2월부터 해서 무려 4년여 동안 6만 4천 개나 됐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순위를 상위를 노출시켜서 76% 매출을 좀 올렸다. 이렇게 증가시켰다. 이렇게 공정위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댓글이라고 하면은 뭐 영화 같은 거 개봉하면은 댓글에 뭐 이 영화 최고의 이런 댓글 많이 올라와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보면 재미없는 영화고 이런데 댓글을 조작했습니까, 쿠팡이? 그렇습니다. 이게 했다고 이제 적발이 된 건데 댓글 그야말로 뭐 공작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 자신들의 임직원
무려 2,297명을 동원을 해서 시켜서 이 PB 상품의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아라라고 이제 높은 점수를 줘라 이렇게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의 말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21만 개의 입점업체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지속적으로 고정해서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중개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쿠팡이 이런 조작 때문에 다른 제품들 21만 개 입점업체가 피해를 봤다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고요. 예. 그래서 공정위가 무려 쿠팡에 과징금을 1,400억 원을 부과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 과징금은요 유통업체는 역대 최고 금액이고 예. 이게 작년에 쿠팡 영업이익이 6,100억 원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를 엄청난- 과징금으로 물게 한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기업이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인데 네. 좀 궁금한 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뭐 제보했습니까 내부에서? 이게 2022년도에 예. 참여연대가 처음에 신고를 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쿠팡은 과연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억울하다고 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억울하다.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쿠팡은 이제 이렇게 공정위가 제재한 것이 그 좀 시대착오적이다, 형평성을 잃은 조치다, 뭐 이렇게 반발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쿠팡은 검색 순위를 이렇게 조작하고 한 게 아니라 노출시킨 것은 조작이 아니라 상품 진열이다, 배열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예. 어떤 법원에서 또 판결하겠는데 네. 쿠팡하면 저희는 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다음 날 바로 오잖아요. 맞아요. 빨리 오거든요. 문 앞에 딱 있죠. 근데 그거 안 한다고요? 예. 쿠팡이? 안 할 수도 안 있다. 할 하는 수도 게 이제 있다. 정확하게 표현이고요. 그만큼 이제 쿠팡이 공정위에 이렇게 제재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만약에 쿠팡한테 이제 이런 큰 제재를 한다면 로켓 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사실상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켓 배송이나 상품 추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너나 검색 광고 이렇게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여론을 오도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쿠팡을 공격을 했고요. 그러자 다시 또 쿠팡이 다시 반박을 또 했습니다. 반박했어요. 예. 예. 이 고객 후기 중에 임직원 관여한 네. 비중은 0.3%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네. 임직원들의 평점은 일반적인 체험단보다 낮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좀 궁색해 보입니다만 예. 그러자 다시 공정이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건의 핵심은 예. 쿠팡이 입주업체 구매 후기 작성을 자신들 금지하면서 예. 자기들은 왜 이렇게 그 직원들을 시켜서 후기를 작성하게 했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다시 했죠. 예.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쿠팡이 예. 지금 22조 원대 국내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오늘 부산 첨단 물류센터 기공식을 있어야 되는 날인데 도련이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고 전국 곳곳에 경기도 이천,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등의 물류센터 건립을 하려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무기한 보류할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 여론이 중요한데 소비자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싸늘하죠. 쿠팡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래서 제가 그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한 누리꾼이 왜 공정위한테 뺨 맞고 소비자들한테 화풀이 하냐. 이렇게 이제 쿠팡을 공격하는 누리꾼들이 있었고요. 또 한 누리꾼은 랭킹 조작하다가 국가가 1,4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로켓 배송 못한다.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좀 일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쿠팡이 예. 이게 쿠팡은 자기들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소비자 기만이냐 정상적인 영업 전략이냐 이건 좀 법원의 좀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쪽 손을 들기 어렵고 법원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결국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호상 기자와 함께 이슈 하이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날씨는 이지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늘도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졌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흐린 가운데 더위가 다소 주춤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중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더위의 기사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
해제가 됐지만 지금도 약하게 비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에도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강원과 전남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3도, 정선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30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9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